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MO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VB 이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VB 이론의 기원을 찾아보면 1916년 루이스의 결합 이론을 들 수 있습니다. 루이스에 의하면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를 갖고 있는 원자들이 서로 전자를 공유함으로써 쌍을 이루게 하면서 결합이 형성된다는 이론입니다. 그 후 1927년 하이틀러와 런던이 이 루이스의 개념을 양자역학적으로 표현하면서 VB 이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루이스에 의하면 수소결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전자를 하나씩 갖고 있는 수소 원자가 전자를 공유하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합을 하이틀러와 런던은 다음과 같은 양자역학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론에 하면은 1s 오비탈과 1s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를 상정해 봅니다. 왼쪽에 있는 A 프로톤에는 1번 전자가 소속이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B번 프로톤에는 2번 전자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수소 원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전자는 서로 상호작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두 수소 원자의 파동함수를 곱하면서 이 상태를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이틀러와 런던이 생각한 것은 근데 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결합을 형성하러 가까이 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여전히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고 가정을 한 것입니다. 이 파동함수는 독립변수가 첫 번째 원자의 좌표, 전자의 좌표,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의 좌표가 있기 때문에 2차원 함수입니다. 이 2차원 함수를 2차원 컨투어 플러스를 통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컨투어 플러스의 하면은 이 부분의 파동함수의 앰플리튜드가 가져왔건데 그것은 X축은 첫 번째 전자의 좌표고 Y축은 두 번째 전자의 좌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동함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첫 번째 전자는 A 프로톤에 나와 있고 두 번째 전자는 B 프로톤 근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파동함수를 2차원 컨투어 플러스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를 이용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계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왔습니다. 이 계산값하고 실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비교해 보았더니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동함수에는 뭔가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이틀러와 런던은 다른 함수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이틀러와 런던이 생각한 것은 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A 프로톤의 첫 번째 전자가 소속이 되어 있고 B 프로톤의 두 번째 전자가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이것이 가까이 다가와서 결합이 형성이 되면은 이제는 첫 번째 전자는 A 프로톤의 힘을 느낄 뿐만 아니라 B 프로톤에 의한 힘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전자도 B 프로톤의 인력을 느낄 뿐만이 아니라 A 프로톤에 의한 인력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결합이 형성이 될 때는 이 상태뿐만이 아니고 왼쪽에 있는 상태도 고려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두 번째 전자가 이제는 A 프로톤에 소속이 되어 있고 첫 번째 전자가 B 프로톤에 소속, 그 전자를 교환한 상태를 나타내 주게 됩니다. 결합이 형성이 됐을 때는 오른쪽 상태뿐만이 아니고 왼쪽 상태도 같이 고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함수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이런 꼴이 되고 이 함수에서 1 대신에 2로 2 대신에 1로 바꾸게 되면 이 왼쪽 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컨투어 플러스로 그리게 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될 때는 이런 함수뿐만이 아니고 1과 2를 교환해준 이런 함수도 같이 고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 하이틀러와 런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함수를 생각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함수를 더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도 있지만 빼서 함수를 만들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두 함수의 컨투어 플러스를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왼쪽 함수는 두 함수를 더했기 때문에 그냥 얘하고 얘를 양쪽에 그려준 것을 보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함수는 빼줬기 때문에 여기에는 플러스 함수로 나오지만 이쪽 부분에는 이제 마이너스 함수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대칭성에 대해서 공부했는데요.
여기도 대칭성이 있습니다. 왼쪽 함수는 우리가 이제 게라데 함수라고 부릅니다. 왜 게라데 함수라고 부르냐면은 1을 2로, 2를 1로 바꾸게 되면 이 함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플러스 연결이 되기 때문에 2를 1로 바꾸고 1을 2로, 2를 다시 2로, 2를 1로 바꾸게 되면 자기 자신의 함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이제 게라데 함수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른쪽의 함수는 이것이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1하고 2를 교환하게 되면 이 함수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운게라데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림으로도 설명이 가능한데 1을 2로 2를 1로 바꾸는 것은 어떤 거랑 같냐면은 y x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왼쪽 함수는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더라도 함수의 꼴도 안 변하지만 부호도 안 바뀌기 때문에 얘를 게라데 함수라고 부릅니다. 반면 오른쪽 함수는 y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게 되면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얘를 이제 운게라데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게라데 함수는 우리가 MO 이론에서 배웠던 일종의 본딩 오비탈의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운데 부분에 A와 B 가운데 부분에 전자 그룹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에는 여기는 플러스고 여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일종의 노달 라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얘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왼쪽 함수하고 오른쪽 함수를 이용을 해서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듯이 오른쪽에 있는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포텐셜 에너지 커브가 포텐셜 웰이 없는 전형적인 안타이 본딩 오비탈의 커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왼쪽에 있는 게라데 오비탈 혹은 본딩 오비탈은 포텐셜 웰을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본딩 오비탈의 모양을 보이고 있고 그것이 실제 포텐셜 에너지 커브랑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와 런던은 루이스 다이그램의 본딩을 설명을 할 때 왼쪽과 같은 게라데 형식의 오비탈을 이용을 해서 파동함수를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루이스 다이그램에서 이 결합을 어떻게 설명하게 되냐면은 게라데 함수로 표현해 주게 되는데 이 전자가 각각 1sa 오비탈, 1sb 오비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은 1sa 오비탈과 1sb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 그리고 이 함수를 게라데 형태로 만들어 줌으로써 루이스 다이그램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하게 F2의 결합도 마찬가지로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때도 플로린에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전자는 이걸 지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은 2pg 오비탈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합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의 2pg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식으로 VBT 이론에 의하면 파동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HF인 경우에는 왼쪽 수소에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는 1s 오비탈이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플로린에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는 2pg 오비탈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1s 오비탈과 2pg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해서 이런 형식으로 파동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N3 같이 3중 결합도 마찬가지인데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3개가 있거든요. 이 3개는 각각 2px, 2py, 이제 2pg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가 있는 축을 우리가 지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2pg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고 2px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두 번째 결합, 2py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이제 세 번째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이 축 방향의 오비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게라데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오비탈은 p 오비탈의 머리 부분이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얼굴 부분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를 이제 파이 결합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처럼 이온자 분자인 경우에는 별 수정 없이 잘 설명이 되는데 3원자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루이스 이론에 의하면은 결합이 형성되는 이유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있을 때 쌍을 이루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전자가 모두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를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게 되면은 이제 결합이 만들어지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베릴륨은 두 개의 수소 원자랑 잘 결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루이스 다이어그램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문제죠. BH3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론에는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H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BH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개의 수소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로 분자가 존재합니다. CH4도 마찬가지로 4개의 수소가 결합하고 있습니다. NH3는 일단 수소가 3개 결합하는 것까지는 맞죠. 쌍을 이루지 못하는 전자가 3개니까. 근데 이 오비탈이 각각 2px, 2py, 2pg고 이것들은 서로 90도라는 거죠. 근데 실제 각도를 측정해보면 90도에서 한참 떨어진 110.3도라는 겁니다. 이제 결합 각도가 설명이 되지 않는 거죠. H2O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수소가 결합하는 것은 설명해 줄지 모르지만 분자의 모양을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자의 모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폴링이라는 사람이 이제 어떤 개념을 만들어내게 됐냐면 혼성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먼저 이것이 베릴륨의 전자 배치인데요. 그래서 s 오비탈 하나가 p 오비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p 오비탈은 3개가 있는데 px, py, pg가 있는데 어디 오비탈로 올라가냐면은 2pg 오비탈로 올라갑니다. 지축을 어떻게 정할 거냐면은 베릴륨 하이드라이드는 선형 원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3개의 원자를 지나는 축을 우리가 이제 지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때 s 오비탈이 어느 오비탈로 올라가냐면 2pg 오비탈로 올라가서 2s 오비탈과 2pg 오비탈의 선형 결합에 의해서 새로운 두 개의 오비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 오비탈을 이제 sp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는 더해서 만들고 다른 하나는 이제 빼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모양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섞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s-오비탈 하나 그려놨고 거기에 p-오비탈을 위에다 중첩시켜 놨습니다. 이 두 개의 오비탈을 그려주게 되면은 이 빨간색 부분을 플러스라고 하게 되면 왼쪽은 s-오비탈의 플러스 부분과 p-오비탈의 플러스 부분이 같이 두 개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커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오른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인데 s-오비탈은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상쇄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오비탈을 더하게 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온다는 거죠. 왼쪽 로브가 크고 오른쪽 로브는 줄어든 모양의 sp 오비탈이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른 오비탈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오비탈은 이 p 오비탈의 방향을 바꾼 거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반대 방향의 또 다른 sp 오비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함수로 써보자면 왼쪽은 2s 플러스 2pg 오비탈이라고 부르고요. 오른쪽은 2s 빼기 2pg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2s 오비탈하고 2pg 오비탈 두 개가 있는데 얘 두 개를 선형결합해서 새로운 두 개의 sp 오비탈을 만든다는 거죠. 그 두 오비탈을 어떻게 만드냐면 단순히 더해서 하나 만들고 빼서 하나 만들면 더하게 되면 요 모양이 나오고 빼면 요 모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모양이 나온 거고요. 이 두 모양을 이용해서 베릴륨 하이드라이드의 결합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죠. 먼저 이 결합은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sp 오비탈 하나와 오른쪽에는 수소의 s-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함수로는 이런 식으로 써줬다는 거죠. 이 결합은 베릴륨의 sp 오비탈, 여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 다음 이 오비탈은 수소의 s-오비탈, sp 오비탈과 수소의 s-오비탈 오버랩에 의해서 이제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결합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sp 오비탈과 왼쪽에 있는 수소의 s-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이 결합이 형성이 된다고 하고 파동함수로 써본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BH3도 마찬가지입니다. BH3도 여기 있던 s-오비탈에 있는 전자 하나가 위로 올라가서 2p-오비탈로 가서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두 개가 혼성 오비탈 3개를 만드는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p-오비탈 3개 중에 혼성 오비탈에 참여하는 오비탈은 2px와 2py 오비탈입니다. 2pg 오비탈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입니다. 그럼 xyz는 뭐냐면은 BH3는 평면 삼각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평면에 있는 축을 각각 x축, y축이라고 했을 때 혼성에 참여하는 오비탈은 바로 px 오비탈, py 오비탈이라는 겁니다.
이 평면에 수직한 g 오비탈은 혼성에 참여하지 않는 오비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나오는 이 결합은 붕소의 sp2 오비탈과 수소의 s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결합이 형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파동함수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주게 됩니다. CH4는 여기 있던 s 오비탈이 비어있는 나머지 하나의 오비탈로 올라가서 4개의 2s 오비탈, px 3개 오비탈을 선형 결합해서 4개의 sp3 오비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또 얘기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혼성 오비탈이라고 하는 것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오비탈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실제 하는 오비탈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 하는 오비탈이라고 하면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로 측정을 해봤을 때 그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측정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이런 혼성 오비탈은 포토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에서 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N2나 뭐 O2 계산할 때 이렇게 픽이 나오면 얘는 어느 오비탈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얘는 어디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사인이 가능하죠. MO에서는. 근데 VB에서 말하는 이 혼성 오비탈은 그렇게 어사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실제 하는 오비탈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냥 분자의 모양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오비탈이라는 것을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VBT로는 특히 유기화학자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여져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에틸렌 같은 것을 만약에 M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이원자 분자도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이거는 6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를 M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거를 VB 이론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먼저 여기 있는 카본에 혼성 오비탈을 사용합니다. 여기 카본에는 2개의 수소와 한쪽에는 카본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개의 그룹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결합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카본의 sp2 혼성 오비탈과 수소의 1s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이 결합을 설명하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이 있는데 이중결합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설명해 주냐면은 요 카본의 sp2 오비탈하고 요 카본에 또 sp2 오비탈이 있겠죠. 그 2개 sp2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시그마 결합이 형성이 될 겁니다. 왼쪽 카본의 sp2 오비탈, 오른쪽 카본의 sp2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이중 결합 중에 하나가 설명이 되고 그것은 이제 시그마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sp2 혼성을 사용했기 때문에 p 오비탈이 하나가 남습니다. 그 p 오비탈은 어떤 혼성에 사용하지 않은 p 오비탈은 2pg 오비탈입니다. g는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 분자가 지금 평면에 있죠. 보통 평면에 있으면 그걸 갖다 우리는 XY 평면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sp2에서 이 혼성에 사용하는 2개의 p 오비탈은 px 오비탈, py 오비탈이고 혼성에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 오비탈이 pg 오비탈입니다. 그 pg 오비탈은 이 평면에 수직한 p 오비탈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 이 왼쪽에 있는 pg 오비탈과 오른쪽에 역시 남아 있는 pg 오비탈의 오버랩에 의해서 마지막 파이 결합이 이제 설명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MO에 비해서 훨씬 간단하게 유기화학 분자를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좀 재미나는 분자인데요. 알렌이라고 하는 분자입니다. 가운데 카본이 있고 왼쪽에 CH2, 오른쪽에 CH2가 있는 분자입니다. 이걸 알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질문은 뭐냐면은 왼쪽에 있는 CH2가 하나의 평면을 이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CH2도 하나의 평면을 이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은 이 2개의 평면이 서로 패러럴 할 것이냐 아니면 수직할 거냐가 질문입니다. 이거를 간단한 VB 이론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답은 이제 수직하다는 거거든요. 이거를 MO 이론으로 설명하면 무지무지 복잡한데 VB 이론으로 설명하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분자의 전자 구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혼성 오비탈을 먼저 사용해야 되는데 먼저 가운데 있는 카본에는 sp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카본에는 sp2 혼성 오비탈을 사용하게 됩니다. 먼저 가운데 카본에는 혼성에 사용된 오비탈이 p 오비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개의 p 오비탈이 남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카본이 연결하는 축을 우리가 G축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혼성에 사용된 오비탈은 2pg 오비탈일 것입니다. 그럼 혼성에 사용하지 않은 오비탈은 2px 오비탈, 2py 오비탈은 아직 혼성을 하지 않고 남아있는 오비탈입니다. 여기에는 p 오비탈 2개가 사용됐기 때문에 p 오비탈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근데 남아있는 p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왼쪽 카본인 경우에는 이 평면에 수직한 p 오비탈이 혼성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는 오비탈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이 CH2가 평면을 이룰 텐데 그 평면에 수직한 p 오비탈이 혼성에 사용되지 않은 남아있는 p 오비탈일 것입니다. 그럼 먼저 여기에 있는 py 오비탈,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성에 사용되지 않은 오비탈이 2px, 2py가 있다고 했는데 이걸 y축이라고 했었거든요. 혼성에 사용되지 않는 이 2py 오비탈, 이게 2py 오비탈하고 왼쪽 카본에 남아있는 p 오비탈하고 오버랩에 결합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카본은 2pg는 혼성에 사용됐기 때문에 이제 사용할 수가 없고요. 2py 오비탈은 왼쪽 카본과의 파이 결합이 이미 사용돼서 얘도 이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는 오비탈은 2px 오비탈인데 2px 오비탈은 어떤 방향이냐면은 이게 G축, 이게 Y축이기 때문에 X축은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이 바로 X축입니다. 이 평면에 튀어나와 있는 px 오비탈하고 여기 있는 CH2의 p 오비탈하고 오버랩을 해서 나머지 결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얘하고 얘는 수직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왼쪽 평면과 오른쪽 평면이 수직하다라는 것을 간단한 VB 이론으로 이제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MO 이론하고 VB 이론을 배웠는데요. 사실 시작은 VB 이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VB 이론이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MO 이론이 그 후부터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근데 MO 이론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분자가 조금만 복잡해지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면 좋지만 분자가 조금만 복잡해지더라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보통 유기화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MO 이론하고 VB 이론을 이제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사용하냐면은 시그마 결합을 설명할 때는 VB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반면에 나머지 파이 결합을 설명할 때는 이제 MO 이론으로 설명하는 좀 방법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배울 3원자 분자에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MO 이론으로 돌아와서요. 이제 나머지 하나 남는 것이 이제 6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3원자 분자의 MO에 대해서 이제 배워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장 간단한 선형 3원자 분자인 H3의 MO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3도 역시 마찬가지로 LCA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어토믹 오비탈을 선형 결합으로 표현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얻어낸 것이 이런 MO였습니다. 이것을 구한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노드의 수를 이용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칭성을 이용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기 노드가 하나도 없고 여기 노드 하나 나와야 되고 여기 노드 두 개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구했다라는 거죠. 사실은 A, B, C 개수를 구한 것은 아니죠. 그죠? 개수가 얼마다라는 것을 구한 것은 아니고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정도만 우리가 알아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파동함수가 사실은 약간 틀립니다. 이게 틀리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 풀어서 나오는 해들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가 오토노멀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세 번째가 컴프리세스를 이룬다고 했었죠. 근데 이거는 오토노멀 하지가 않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세 번째 함수가 서로 수직하냐 수직하지 않냐는 이런 적분해 보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함수하고 두 번째 함수를 곱해서 적분했을 때 0이 되면 그걸 서로 수직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두 함수는 곱해서 적분해주면 0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 곱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나올 것이고 여기 곱해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죠. 부호가 반대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운데는 0이죠. 왜냐하면 여기는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0이 나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는 적분해주면은 0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얘하고 얘
마이너스 나오죠. 얘하고 얘 마이너스 나옵니다. 가운데 해주게 되면은 플러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상쇄되니까 얘가 아직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파동함수의 공의 모양이 사실은 크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확히 파동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의 크기가 얼마, B의 크기가 얼마, C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것은 크기를 구한 것은 아니고 단지 부호만 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공의 크기가 다릅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공의 크기가 살짝 크죠. 여기 작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공의 크기가 크고 살짝 작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크기가 다르요. 얘의 개수는 루트 0.5고 얘의 개수는 루트 0.25가 돼서 크기가 살짝 다릅니다. 그래서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를 적분해 제곱은 이제 0이 됩니다. 왜냐면은 얘의 크기에 비해서 얘의 크기가 2배가 되거든요. 가운데 공의 크기가 2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0이 된다는 거죠. 자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서 배우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할 얘기는 이것이 아니고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형 삼원자 분자 H3의 MO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근데 만약에 H3가 선형이 아니고 이 그림처럼 삼각형을 이루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H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MO 모양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결론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가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오비탈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소가 위로 올라가고 왼쪽에 있는 수소가 위로 올라가면 어떤 모양이 될 거냐면 이 모양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 모양이 되겠죠. 이게 위로 올라가고 여기 위로 올라가면 이 오비탈의 모양이 얘가 될 것입니다.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양은 변한 게 없습니다. 모양은 크게 변한 게 없는데 문제는 에너지 준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원자 분자에서도 어땠었냐면은 원자 살거리를 R이라고 R이 바뀌게 되면은 에너지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라. 얘도 거리는 안 달라지지만 각도가 달라지잖아요. 각도가 달라지게 되면은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가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오비탈 에너지의 변화가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아래쪽으로. 얘도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떨어집니다. 얘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림 이렇게 그려준 건데 이 오비탈 에너지 준위는 얘가 왼쪽과 오른쪽의 수소가 위로 올라가서 삼각형이 되면 에너지가 오비탈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에너지 준위가 떨어집니다. 왜 에너지가 떨어지냐면은 선형일 때는 왼쪽에 있는 수소 오비탈과 오른쪽에 있는 수소 오비탈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호작용을 못합니다. 근데 삼각형이 되면 이게 가까이 온다는 거죠.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부호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본등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부호가 같은 것끼리 만든 결합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합이 형성이 되면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위로 올라가고 얘도 위로 올라가는데 부호가 똑같잖아요.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는 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본딩이. 그래서 얘도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얘도 위로 올라가고 얘도 위로 올라가면 요 모양이 될 텐데 얘도 만나긴 만나는데 얘는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긴 결합이 형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노드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안타의 본능 캐릭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얘는 에너지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왼쪽과 오른쪽의 수소가 올라가서 정확히 정삼각형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얘가 내려가는 곳하고 얘가 올라가는 것이 똑같은 G에서 만든다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이 두 개의 에너지가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삼각형일 때는 이런 에너지 레벨이 보인다는 겁니다. 얘가 디제너러시가 2가 된다는 거죠. 정삼각형이 될 때는. 선형일 때는 이런 에너지 준위였었는데 정삼각형이 되면은 아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하나 있고 위에 똑같은 에너지를 가는 상대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삼각형 H3 분자의 이제 MO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삼원자 분자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